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조만간 음원 사이트의 음원 사용료 분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상반기 중에 음원 사용료 관련 이해자들과 논의를 거쳐 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문화부에 따르면 그동안 창작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경제 효과 분석을 거쳤고 이번에 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논의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작자와 음악가가 60%, 유통사가 40%를 가져가는 현재 분배 비율을 제작자와 음악가가 70%를 가져가는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튠즈는 70%를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제작자가 사용량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저작권료 지급이 일괄로 적용되어 왔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협상을 통한 예외를 둔다는 겁니다. 제작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물론 유통을 위한 기반 시설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유통사들도 할 말이 있겠죠. 하지만 분배 비율이란 음악계의 생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이고 따라서 유통사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선안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음악계의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최신곡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허각의 4월의 눈입니다. 어느새 그 차가웠던 긴 겨울의 하얀 눈도 스르륵 봄바람에 다 녹아내려요. 다시 또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출시 첫날부터 고객 몰리는 안심 전환 대출입니다.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행권 최저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오늘 오전 9시요. 일부 은행을 빼고는 은행 문 열기 전인데요. 어떤 지점에는 수십 명이 되는 고객들이 일제히 줄을 서서 몰렸다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상품을 사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판매한 지 5시간 만에 2조 원의 그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월 한도가 5조 원인데 2조 원이 하루 만에 이렇게 팔렸다니 계획된 월별 한도는 일단 굉장히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 창구를 찾은 일부 신청자 중에서는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라면서 이제 가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은행 표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위원회를 연결해서 혼란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볼까요?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출시된 지 5시간 만에 2조 원이 판매됐다고 하네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런가요?
네, 뭐 사실 이쪽은 조금 다른데요. 네. 뭐 은행의 전반적인 이런 대출에 대한 문의라든지 대출계에서 네. 뭐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고객분들이 어떻게 사전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고 이게 어떤 대출이냐, 뭐 나는 네. 해당되느냐 이런 물어보는 등 상당히 관심을 끈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은행마다 그래서 이 안심 전환 대출 전용 창구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예. 뭐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어야지만이 안심 전환 대출의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강남군과 같이 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쪽에 요 강남 지역을 뺀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네. 창구 굉장히 바빠서 저희도 은행도 뭐 전담 지원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지 되고 대출 규모도 5억 원 이하여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남 3구는 좀 썰렁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이 상품이요. 안심 전환 대출 상품이 대박이 날 만큼 획기적으로 좋은 상품이기는 한 건가요? 예, 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보여지고 집니다. 네. 뭐 2% 중반대의 확정금리 대출금리라는 게 절대적인 뭐 금리 수준에서 낮고요. 그렇죠. 이 금리 수준에서 뭐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향후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서 부채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계획적이고 어떤 건실한 가계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계층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받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동안 기존에 이자만 내시던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은 만약 2억 원을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3%한 중반 정도로 내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월 한 58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요. 네. 이 대출로 전환을 하면은 10년제인 경우에는 한 190만 원, 예. 20년제에는 110만 원, 예. 30년제는 한 80만 원 정도로 두세 배 정도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조건이 안 돼가지고 헛걸음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워낙 조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심 전환 대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 몇 가지 좀 중요한 것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첫째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되는 아파트가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지가 1년이 지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 6개월간 30일 이내 연속해서 연체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30일 이상 연체라는 건 한 달 동안 내내 연체라는 거네요. 예, 그런 연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한 달 이상 연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로 이제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확정금리로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던 분들. 네. 또 기존의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뭐 디딤도 대출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권의 주택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고정금리 대출 좋다 그래가지고 이 고정금리로 받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역차별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낮게 해서 파는 상품들 손해를 입지 않나요? 뭐 은행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을 보면 주택금융공사 넘긴다는 측면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요. 네. 어쨌든 넘기는 과정에서 어쨌든 수수료를 조금씩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어떤 대출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단기 주택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부채 관리라 그럴까? 네. 이런 측면에서 위험을 금융공사에 넘김으로 인해서 어떤
전반적인 은행 안정성 면에서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과 지금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현장 분위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안심전환대출 예상은 어느 정도 됐긴 한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네, 실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미리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오늘 네. 많이 내방해 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한도를 설정한 상품들은 초기에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첫날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실제 네. 실적도 높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일단 월 5조 한도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좀 네.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이미 지금 5조 중에 2조가 판매가 된 거잖아요. 오늘 한 4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4조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다음 달 것 5조 원을 끌어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확정된 그래서 이제 건가요? 월별로 우리가 5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 네. 관계없이 총 20조 원 한도 내에서는 네.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예.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20조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전체적인 규모를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 20조 원 정도 지금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지금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짜여 있으니까요. 네. 일단 한도가 어떻게 지금 소진되는지를 보고 출시 초기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경우에는 월별 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곧 완판된다라는 얘기는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20조 원 한도가 있으니까 예. 5조 기준으로 5조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내에도 소진될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20조 원을 쭉 한도로 운영을 네. 할 계획이니까요. 예. 20조는 상당히 넉넉한 금액이어서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좋겠지만 네.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다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1차 판매는 좀 언제 정도 마감을 하게 되나요? 어떤 2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5조 원 한도 내에서 5조 1차 판매잖아요. 5조 원 한도는 사실은 이제 월별 한도는 의미가 없게 됐고요. 네. 일단 20조 원을 한도로 저희가 그냥 운영을 할 거고 네. 20조 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3월에도 인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4월에 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더 내려가나요? 일단 이번 좀 1차 판매분은 이제 금리가 오늘부터 판매되는 거는 4월 말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동일한 금리가 4월 말까지는 적용되고요. 이제 4월 말까지도 이제 20조 원이 소진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네. 이제 5월 달부터 판매될 상품은 4월 말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때 예.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질 수는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변동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구에서 상담하고서는 그냥 분통 터져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창구를 몇 군데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예. 어떤 분들 보셨어요?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예. 와서 문의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네. 안타깝고 그런 분들의 이제 의견도 많이 지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 분할 상환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상품이 대출 구조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바꾸자는 그런 취지니까 이 정책 취지상 고정금리를 지금 택하시고 이미 원금도 나누어서 상환 중인 대출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들이 이제 제2금융권 대출, 네. 보험이나 일단 상호금융 같은 데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지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확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려면 많은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이제 이런 재원을 주택금융공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은행이나 참여하는 기관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그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딱 이렇게 이금융권에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 이번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지금 듣고 있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안심 전환 대출을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은 소득 하위 계층 분들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이게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상환하는 부담들이 많기 때문인데, 네. 근데 이 안심 전환 대출을 보면은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안심 전환 대출이 어떤 소득을 보전하거나 어떤 그런 목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가계 대출 구조를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로 도입이 돼서 네. 기본적으로 이게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나눠 갚을 때 아무래도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금 70%만 분할 상환을 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할 상품도 병행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상환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바꾸게 되면은 바로 원리금은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서민금융 지원들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대출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원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걸 네.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눠서 이제 갚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만기를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30년 정도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매월 갚아 나가셔야 될 금액이 좀 줄어들고 아까 말한 대로 예. 원금 전체가 아니고 원금 70%로 예를 들면 30년을 한다. 그러면은 매월 갚아 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적절하게 조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가계대출 완화를 위해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상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예, 앞으로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가계부채는 그간 사실 10수년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문제니까 사실 뭐 긴 호흡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지금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관계기관들이 지금 협의회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취약한 부분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맞춤형 대책들을 계속 필요한 경우에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니까 네. 그래야 이제 가계 그렇죠. 부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안심 전환 대출 판매 추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여쭐 게 있으면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끽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은퇴 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참여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지금 임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고요. 은퇴솔루션 시간에는 집값이 지금 좀 오르고 있나요? 이렇게 들썩이게 되면 주택연금은 언제 드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핑크족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자식을 꼭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낮아지면서 딩크족이 등장했죠. 딩크는 더블 인컴 노 키즈에서 각 단어에 앞글자를 붙인 약자인데요. 맞벌이로 돈을 벌면서도 아이를 갖지 않고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며 사는 부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를 갖고 싶어도 경제 형편상 낳지 못하는 핑크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핑크는 푸어 인컴 노 키즈의 약자죠. 딩크족의 더블이 핑크에선 푸어로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소득이 변변치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집값과 사교육비가 높은 곳에선 젊은 부부들이 목돈을 모을 때까지 스스로 핑크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드와 함께 계속 시끄러운 게 AIIB잖아요. 네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게 어떤 은행인가요? 예,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은행인데요. 네.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은행 설립을 주도하는 이유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이 은행이 설립되면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상되는 것이 중국의 베이징과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 건설인데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중국은 돈도 벌고 영향력도 행사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2013년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 설립을 제안했는데요. 1년 후인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등 21개의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향후 자본금은 1,000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회원국은 35개국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말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AIIB 설립을
1946년에 미국이 주도해서 설립한 세계은행 IBRD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미국이 IBRD를 설립한 그 배경을 보면은 2차 대전 후에 세계 각국의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 해서 그 은행을 설립을 했는데 미국은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원조를 하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 부흥을 꾀하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해서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AIIB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1946년 미국이 IBRD를 추진한 것과 똑같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자기네들이 주도를 하면서 결국 세계 경제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꿈꾸는 것이 팩스 아메리카나 대신에 팩스 시니카라는 그런 체제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그리고 또 외교적인 영향력을 다 넓혀보겠다는 심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세계은행 IBRD는 보통 우리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거죠? 그걸 세계은행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두 개의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IMF고 하나는 IBRD 또는 월드뱅크에서 WB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MF는 이제 국제 통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고요. IBRD는 이제 세계 각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개발은행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질서를 자신들 중심으로 끌어왔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서면 심사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미국은 일단 이제 국제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일본도 미국과 진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IIB 출범이 뭐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국제 기준에 안 맞을 것 같다. 또는 그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러는 것은 이제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그 미국의 맹방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 참여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AIIB를 이제 막는데 이미 역부족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최근에 어쩔 수 없이 AIIB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제 담당 차관은 미국은 국제금융 체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다자기구를 환영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이 주도한 그 IMF, 그다음에 월드뱅크, 심지어는 ADB까지도 일제히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으로서는 일단 인정하자 그리고 대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IMF하고 세계은행은 환영의 뜻을 밝힌 건 봤는데요. ADB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시아 개발은행이기 때문에 영역이 많이 겹치게 되잖아요. 지금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신경전을 벌이는데 일단 이걸 막을 수는 없고요.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좀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면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텐데 특히 ADB의 최대 그 주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인데 그 두 나라 입장에서 보면 ADB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아마 노력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결국은 뭐 방조 정도를 하는 건가요? 방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쓰든지 이제 자국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이제 월드뱅크나 ADB의 영향력을 강화해서 이제 AIIB를 이제 무력화하거나 또는 그 영향력을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 금융위기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의 질서는 다 바뀐다. 막 이런 기사들 저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진짜로 이렇게 중국이 나서고 이렇게 되면서 가시화되면은 정말 이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다. 중국 경제가 지난 20여 년간 고속 성장을 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규모로 봐서는 세계 경제 1위
이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당연히 자기네들의 세계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팩스니카를 구축하겠다. 이런 노력을 이제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의 이제 과정에서 결국 AIIB를 하나의 이제 기반으로 이제 일단은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중국은 이미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가 넘는데요. 세계 최고 자본 보유 국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AIIB의 힘을 키워나가면은 국제금융 질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점차 중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그 중국이 부상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점차 그 중심축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ADB에서는 한 지분율이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AIIB에도 좀 빨리 출범할 때 출자국으로 참여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IB에 가입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아시아 그 국가들의 사회 간접 자본 그 건설 투자 수요가 거의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리 거기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 미국과 경제 협력이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가 독자적으로 살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이다. 이런 어떤 원칙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서둘러야 빨리 이제 지분도 많이 확보하고요. 또 상임이사 등 그 경영 참여도 이제 빨리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바야흐로 100세 시대죠.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를 생생경제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퇴 솔루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주실 건가요? 주택연금 이야기인데요. 그게 영모기제론이죠.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있고. 근데 주택 가격 1억 땅 받는 연금액 그것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4년 동안에 한 8%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1.5% 줄었고요. 그러니까 주택 1억 땅 받는 연금액은 이제 계속 조금씩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주택 가격은 좀 오를 것 같고, 이제 금리는 저금리고. 이런 때 이제 주택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연금에 그러면은요. 설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연금 상품의 구조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그 주택 가격 1억 땅 연금액을 결정하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그 산식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기대 수명, 금리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변수들이 이제 변한 거죠. 그렇군요.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은 자꾸 낮아지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택 억당 받는 연금액을 자꾸 이제 조금씩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유리하기는 물론이죠. 하겠죠. 왜냐하면은 억당 줄어든다는 거지. 자기의 주택 가격이 3억에서 4억으로 올랐다면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1억이 올라가면은 33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매월 33만 원이니까 크죠. 1년에 400만 원, 10년이면 한 4천만 원. 이러니까 주택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택은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유동화해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 마련을 해야 되는 금융자산을 건가요? 가지고 예.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다라고 서두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예. 만큼 활용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알려지기는 알려졌는데 아직 여기 선뜻 이제 실행은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2010년에 이제 신청 건수가 2,000건이었는데요. 네. 2012년에는 이제 이게 5,000건으로 대폭 오르고요. 많이 늘었네요. 예. 2014년까지 매년 한 5,000건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2월까지 이제 930건을 신청했는데 거의 1,000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전년 동기 비해서 한 55%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퇴직자도 많아지고 고령자도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이제 신청 건수가 꾸준하고 또 최근에는 또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속해줘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내 노후 자금이 예, 먼저다. 예, 정확하시게 보셨는데 예. 이제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예, 돌려받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주택 1억당 예. 자기가 받는 금액인데요. 여기 보면은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3.1%입니다. 이게 꾸준히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5%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대비해서 지금 비교해 보면은 약 4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비해서 한 92%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8%가 감액된 셈이죠. 그때 1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92만 그렇습니다. 원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인가라고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제 물론 자기의 주택 가격이 예. 많이 오르면은 네. 이게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예. 전체 금액은 많아질 텐데 이제 억당 받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이제 향후에 계속 감소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네. 결국에 이제 거기에 주요한 변수들이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제 기대 수명, 금리입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적게 받고요. 네. 예. 낮을수록 적게 받죠.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많아질수록 지금 예.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질수록 또 적게 받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줘야 되니까. 예. 그다음 금리는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기대 수명은 꾸준히 높아져 왔고요. 이제 금리는 최근에 많이 낮아져 왔고. 네. 근데 이제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 같은 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산식에 넣는 것을 보면은 2012년에는 3.3%, 올해는 얼마인가요? 올해는 2.7%입니다. 3.3%에 비하면 낮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2.7%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이게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그때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입할 때 2.7%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2.7%로 가정하면은 지금 집값이 한 1.7배가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예. 변두리 집이라도 좋고요. 예. 그게 20년 지나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집이 한 8억 5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택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억 5천짜리 집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가 쳐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2.7%가 이제 과연 높냐 낮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저 판단에는 뭐 괜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잘 치주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는 땅값하고 건물값이 결합돼 있는데 땅값이 안 오른다면은 건물값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15년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나면은 그 시점에서 아파트는 35년이 된 겁니다. 네. 30년 지나면 45년 아파트가 된 건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가상각을 받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년 2.7%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이제 주택연금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네요. 예. 그래서 예. 이 수치는 이제 좀 아직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동차는 뭐 5년만 돼도 감가상각이 엄청나잖아요. 예. 자동차도 그렇고 뭐 핸드백도 그렇고 네. 다 신상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 치주는데요. 그거는 네. 땅이라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예, 사용 가치만 있는데 우리나라도 땅의 가치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향후에는 아마 땅값이 안 오르는 곳에서는 네. 아파트 가격도 감가상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한 20-30년 지나면 감가상각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도 네.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예. 지금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예. 주택 가격 상승 부분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좀 오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이 1억이 더 오르면은 33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억당 금액이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금액은 많아지는 거죠. 예. 극단적으로 말해서 올해 1억이 올랐다가 올해 자기가 이제 신청할 때 1억이 올랐다가 내년에 다시 1억이 떨어지지 않으면 네. 이 사람은 33만 원을 거의 평생 동안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시점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행태를 보면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 주택연금 신청을 이제 안 합니다. 네.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예. 올라가게 되면 신청을 안 해요. 네. 더 나중에 더 상승할 올라가면 해야지. 예. 떨어지면은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네.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조금 가격이 오를 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자기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정도에서 평생 받을 연금액을 결정해 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정한 수준에서 듭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예전만큼 크게 오를까 이런 또 걱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좀 올라준다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점에서 자기의 연금액이 이 정도 연금액은 내가 딱 좋겠다 하면은 그 정도로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시력아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방 키즈.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올라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